대한민국이 전쟁의 법칙을 새로 썼습니다. 미 국방부 수석 분석관의 한마디에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일본과 중국이 4차례 극비회동을 하며 대만을 나눠 먹으려 했던 계획, 그 계획을 대한민국이 무력화시킨 겁니다. 한국 따위가 우리를 막을 수 있을 리 없죠. 30조 원 규모의 돈을 쏟아부은 일본 방위성은 끝까지 오만한 태도를 유지했고, 중국은 황해 실탄 훈련을 강행하며 대만과 한국에 위협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대한민국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중국의 미사일 시스템 42개가 일제히 마비됐고, 계속되는 발사 코드 인증 실패에 결국 중국의 실탄 훈련은 완전히 실패해버렸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단 한 발의 총성도 없었던 대한민국의 완벽한 승리, 지금 시작합니다. 계약 파기 통보입니다. 화면에 뜬 문장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국 국가안보국에서 온 암호 메시지는 단 한 줄이었지만 그 무게는 1000페이지 보고서보다 무거웠어요. 계약 파기라니. 이건 단순한 정보 공유 중단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신호였죠. 2025년 10월 18일 도쿄 CIA 지부 상황실. 제가 막 점심을 먹고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저는 알렉스 카터, 미국 중앙정보국 동아시아 정보 분석관입니다. 이 지역에서 10년째 일하고 있지만 그날처럼 척추가 서늘해진 적은 없었어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려던 손이 멈췄습니다. 보안 단말기에 도착한 데이터 패킷의 암호화 레벨이 최고 등급이었거든요. 한국이 이런 등급의 정보를 보낸 건 처음이었습니다. 무언가 결정적인 것을 발견했다는 뜻이었죠. 파일을 열자마자 숫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17건. 지난 2주 동안 일본 방위성과 중국 동부전구 사이에 오간 암호화 통신의 숫자였죠. 한국 측은 이미 한 달 전부터 이 이상한 트래픽을 추적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우리에게 알리는 걸까요? 답은 간단했습니다. 상황이 급변하고 있었던 겁니다. 즉시 서울과 화상회의를 연결했어요. 연결음이 울리는 동안에도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화면에 박세현 외교부 전략기획관의 얼굴이 나타났을 때 그의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이건 정말 심각한 사안이었습니다. 패턴이 너무 규칙적입니다. 박 기획관이 말했어요. 일반적인 외교 채널이 아니에요. 백도어 통신입니다. 저는 데이터를 다시 훑어봤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어요. 통신 시각은 항상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 데이터 용량은 정확히 48메가바이트, 암호화 레벨은 군사작전급이었죠. 이런 패턴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계획된 비밀 통신이었어요. 더 있습니다. 박세현이 화면을 공유했습니다. 키워드 분석 결과를 보세요.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대만과 한국이라는 단어가 동시에 등장하는 빈도가 평소보다 3배나 높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두 단어가 항상 배제, 차단, 격리 같은 부정적 동사와 함께 나타난다는 점이었죠. 잠깐만요. 제가 말했습니다. 이건 일본과 중국이 한국을 빼고 뭔가를 계획하고 있다는 뜻인가요? 박세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도 대만과 관련해서요. 순간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일본 방위성의 이상한 움직임들, 중국 동부전구의 비정상적인 훈련 일정, 그리고 대만 해협의 미묘한 긴장감 상승. 이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던 겁니다. 마크 해리스 서울 지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한번 울리자마자 그가 받았어요. 이미 대기하고 있었다는 뜻이었죠. 원자료를 보내달라고 해. 전부 다. 제가 말했습니다. 이미 보냈어. 마크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내가 요청하기 전에 말이야. 한국 친구들이 먼저 움직였어. 그들은 우리보다 2발 앞서 있다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이미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었어요. 제가 상황을 파악하려고 애쓰는 동안 그들은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쩌면 그들은 처음부터 이 모든 걸 예상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추가 데이터를 받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크린에 붉은 선들이 거미줄처럼 퍼져나갔어요. 일본 방위성 전략기획국 서버에서 출발한 트래픽이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 정보국으로 직행하고 있었습니다. 외교부도 아니고 일반 정보기관도 아닌 군사작전을 직접 기획하는 부서들이었죠. 이건 협상이 아닙니다. 제가 말했어요. 작전 계획이에요. 박세현이 잠시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도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미 국가안전보장회의에 보고했어요. 관찰 단계에서 감시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언제요? 3시간 전입니다. 그가 대답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저희 사이버전 센터가 추가로 발견한 내용이에요. 화면에 새로운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통신 내용은 완전히 해독되지 않았지만 몇 개의 단어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그 단어들을 읽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대만 3구역 분할안. 제가 읽었습니다. 북부 일본 관리구역, 중부 중국 관리구역, 남부 공동 완충지대. 계속 읽어보세요. 박세현이 말했어요. 한국 방산 수출 차단, 한국 영향력 연구 배제, 동아시아 신질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건 전쟁 계획이잖아요. 총성 없는 전쟁. 박세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도쿄로 가는 중입니다. 뭐라고요?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이미 비행기에 타고 있어요. 그의 목소리에서 엔진 소음이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내일 아침 7시에 도착합니다. 알렉스, 우리는 남의 뒷마당에서 놀 생각이 없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빼고 판을 짜려 한다면 우리가 먼저 그 판을 뒤집을 겁니다. 화상회의가 끝난 뒤 저는 한동안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지난 10년간 동아시아 정보를 다뤘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어요. 일본과 중국이 손을 잡고 한국을 배제하려 한다니. 더구나 그 목표가 대만이라니. 워싱턴에 보낼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가락이 빨라졌어요. 경보 등급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조정했죠.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주의 수준이 아니라 경계 또는 심각 수준의 사안이었습니다. 그날 밤 11시 추가 데이터가 도착했습니다. 한국 사이버전 센터가 일본 마이너스 중국 통신에서 추출한 부분 해독 자료였어요. 윤아린이라는 책임관의 서명이 있었죠. 그녀의 팀이 72시간 동안 잠도 자지 않고 해독 작업을 했다고 했습니다. 문서를 읽어 내려가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전략 논의가 아니었어요. 날짜, 시간, 구체적인 실행 방안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11월 18일, 중국이 황해에서 대규모 실탄 훈련을 실시한다. 같은 날 일본이 자위대 함정을 파견해 우발적 충돌을 연출한다. 그 혼란 속에서 대만에 압력을 가해 3구역 분할안을 수용하게 만든다는 계획이었죠. 즉시 마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걸 봤어? 봤어. 그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한국은 이미 대응 준비에 들어갔어. 해군 잠수함 사령부와 사이버전 센터가 합동작전을 준비 중이야. 무슨 작전? 자세한 건 나도 몰라. 하지만 정우진이라는 작전 참모가 이끄는 팀이 황해로 이동했다고 들었어. 정우진. 그 이름을 메모했습니다. 나중에 이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될 줄은 그때 몰랐죠. 다음 날 아침 7시 박세현이 제 사무실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파일이 들려 있었어요.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제가 물었죠. 증거입니다. 그가 대답했어요. 지난 2달간 우리가 수집한 모든 것이에요. 일본 방위성 나카무라 켄지 전략기획국장과 중국 리우주민 동부전구 정보국장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았습니다. 파일을 넘기면서 제 입이 벌어졌습니다. 비공식 회동 기록이 4건, 암호화된 이메일 메타데이터가 수백 건, 심지어 베이징과 도쿄를 오간 항공기 탑승 기록까지 있었어요. 특히 놀라운 건 두 사람이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싱가포르, 홍콩, 방콕에서 번갈아가며 만났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모든 걸. 제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한국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박세현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작은 나라일지 모르지만 우리를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을 만큼 약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거기엔 분노와 결의가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총과 미사일이 아닌 정보와 기술로 싸우는 새로운 형태의 전쟁을요.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물었어요. 박세현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의 아침 풍경이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 아래에선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죠.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그가 말했어요. 그들이 실제로 움직이는 순간까지요. 그리고 그 순간이 오면 그가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움직일 겁니다. 총 한 발 쏘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있다는 걸 보여드리죠. 저는 그때 예감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동아시아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고.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서 있을 거라고 말이죠. 작고 조용해 보이는 그 나라가 사실은 가장 날카로운 칼을 품고 있었다는 걸 곧 모두가 알게 될 거라고요. 10월 24일 오전 9시 일본 방위성 정문 앞에 섰을 때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겉으로는 정례 브리핑이었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시험이었습니다. 일본이 미국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지 확인하는 자리였죠. 검은 양복을 입은 방위성 직원이 저를 맞았습니다. 카터 씨, 이쪽으로 오시죠. 그의 표정은 무표정했지만 눈빛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뭔가 큰일을 앞두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지하로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지하 1층, 2층을 지나 3층까지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깊은 곳으로 가는 건 처음이었죠. 벽에 붙은 안내판조차 없었습니다. 완전한 비밀구역이었어요. 특별 출입증입니다. 직원이 빨간색 카드를 건네줬습니다. 이 구역은 최고 기밀 등급입니다. 녹음이나 촬영은 절대 금지되어 있습니다. 카드를 받아들면서 물었어요. 오늘 브리핑 주제가 뭡니까? 동아시아 안정화 구상입니다. 그가 대답했지만 시선을 피했어요. 뭔가 숨기는 게 있었습니다. 긴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발소리가 메아리 쳤어요. 복도 끝에 있는 철문 앞에 도착했을 때 나카무라 켄지 전략기획국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야스다 히토미 외무성 차관도 있었죠. 카터 씨,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나카무라가 악수를 청했어요. 그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오늘 보실 내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죠. 회의실로 들어가자 거대한 스크린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직 전원이 꺼져 있었지만 그 크기만으로도 위압감이 느껴졌어요.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문서 파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극비라는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앉으세요. 야스다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부드러움 속에 날카로움이 숨어 있었어요. 차라도 한잔 하시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저는 거절했어요. 지금은 차를 마실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나카무라가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스크린에 불이 들어왔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대만 지도가 세 가지 색으로 나뉘어 있었거든요. 북쪽은 파란색, 중앙은 빨간색, 남쪽은 노란색이었습니다. 대만 안정화 구상입니다. 나카무라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현재 대만 해협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전면 충돌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레이저 포인터가 지도 위를 움직였습니다. 북부는 일본이 경제 개발을 지원하고 중부는 중국이 관리하며 남부는 국제 공동 관리 구역으로 설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충돌 없이 안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일본과 중국이 대만을 나눠먹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것도 대만 정부나 국민의 의사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요. 잠깐만요.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이건 주권 국가를 분할하는 계획 아닙니까? 야스다가 미소를 지었어요. 카터 씨, 이건 분할이 아니라 안정화입니다. 대만도 결국 이 방안이 최선이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입장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물었어요. 그래서 당신을 초대한 겁니다. 나카무라가 말했습니다. 미국이 이 계획을 지지해준다면 동아시아에 평화가 올 것입니다. 그때 나카무라가 문서 파일을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상세 계획서입니다. 읽어보시죠. 첫 페이지를 넘기자 일본 방위성 전략기획국장의 직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공식 문서였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는 일정표가 있었죠. 8월부터 10월까지 일본과 중국 고위급 인사들이 4차례 만났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싱가포르, 홍콩, 방콕,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쿄에서요. 계속 읽어나가다가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부속 문서 이 한국 영향력 차단 전략이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페이지를 넘기자 충격적인 내용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뭡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카무라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필요한 조치입니다. 한국이 개입하면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문서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대만 내 한국 방산 기업 진출 방해 계획, 한류 콘텐츠 제한 방안, 심지어 한국 정부를 지역 불안정 요인으로 국제사회에 홍보하는 여론전 계획까지 세세하게 적혀 있었어요. 한국은 여러분의 동맹국 아닙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분노를 억누르기 힘들었어요. 그때 회의실 구석에 앉아있던 일본 정보관이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중견국일 뿐입니다. 일본과 중국, 미국이 합의하면 따라올 수밖에 없죠. 저는 그를 노려봤습니다. 그 오만함이 역겨웠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여기서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됐으니까요. 야스다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카터 씨, 이해해 주세요. 이건 한국을 적대하려는 게 아닙니다. 단지 복잡한 상황을 단순하게 만들려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한국에는 언제 알릴 계획입니까? 제가 물었어요. 나카무라와 야스다가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많은 것이 오갔어요. 그들은 처음부터 한국에 알릴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적절한 시기에 알릴 겁니다. 나카무라가 말했지만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우리 모두 알고 있었죠. 저는 계속 문서를 읽었습니다. 메모를 하는 척하면서 최대한 많은 내용을 머릿속에 새겼어요. 한국 해군력 무력화 방안, 한국 사이버 능력 과소평가 분석, 심지어 주한미군 철수를 유도하는 장기 계획까지 있었습니다. 이 계획은 누가 승인했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필요한 수준의 승인은 받았습니다. 나카무라가 모호하게 대답했어요. 중요한 건 실행 가능성입니다. 야스다가 다가왔습니다. 카터 씨, 미국도 현실적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이 계속 성장하면 미국의 영향력도 줄어들 겁니다. 차라리 지금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만드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대만을 나누려는 게 아니었어요. 동아시아 전체의 질서를 재편하려는 거였고 그 과정에서 한국을 완전히 고립시키려는 계획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제안입니다. 저는 최대한 중립적으로 대답했어요. 워싱턴에 보고하겠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카무라가 말했습니다. 이건 일본과 중국이 합의한 사안입니다. 미국이 반대한다면 글쎄요,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입지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협박이었습니다. 노골적인 협박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해합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회의가 1시간 더 계속됐습니다. 실행 일정, 구체적인 군사 배치 계획, 언론 통제 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했어요. 11월 18일, 중국이 황해에서 대규모 실탄 훈련을 실시하면서 모든 게 시작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때 한국은 어떻게 반응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제가 물었어요. 나카무라가 자신만만하게 웃었습니다. 한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겁니다. 군사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고립될 테니까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당신들이 한국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하지만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야스다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어요. 카터 씨, 우리는 미국과 오랜 동맹입니다. 한국보다 훨씬 오래되고 깊은 관계죠. 그걸 잊지 마세요. 물론입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죠. 동맹은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 그런데 당신들은 다른 동맹국을 배신하려 하고 있다고. 회의실을 나오면서 나카무라가 문서를 가리켰습니다. 그 자료는 여기 두고 가셔야 합니다. 기밀 보안 규정입니다. 저는 문서를 테이블에 놓았어요. 하지만 이미 필요한 내용은 모두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페이지 번호, 핵심 문구, 날짜, 모든 걸 외웠으니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는 동안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박세현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어떻게 됐나요? 나중에 만나서 얘기합시다. 짧게 답했습니다. 여기선 안전하지 않았으니까요. 방위성을 나와 주차장으로 걸어가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거대한 건물이 위압적으로 서 있었어요. 저 안에서 동아시아의 운명을 좌우할 음모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공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한국이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걸. 그리고 대비하고 있다는 걸요. 차에 올라타자마자 안전한 회선으로 워싱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긴급 보고할 사항이 있습니다. 암호 등급 최상위로 올려주세요. 무슨 일입니까? 상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일본과 중국이 한국을 배제하고 대만을 분할하려 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동참하라고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상관이 말했어요. 즉시 상세 보고서를 작성하라. 그리고 한국 측과 긴밀히 공조하라.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다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박세현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1시간 후에 만납시다. 긴급한 얘기가 있습니다. 답장이 즉시 왔어요. 알겠습니다. 우리도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 준비가 무엇인지는 곧 알게 될 거였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치밀하게 대응을 계획했는지, 그리고 일본과 중국의 계획이 얼마나 허술한지를요. 10월 26일 새벽 6시, 서울행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 김포공항의 차가운 공기가 폐를 채웠습니다. 일본에서의 충격적인 회의 이후 이틀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 내용이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한국이 어떻게 대응할지 직접 확인할 시간이었습니다. 마크 해리스가 게이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은 심각했지만 눈빛에는 묘한 자신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알렉스,
오늘 보게 될 것들을 잘 기억해둬. 워싱턴에서도 놀랄 거야. 검은색 세단을 타고 서울 시내를 벗어났습니다. 목적지는 용산이 아니었어요. 차는 계속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요? 국가사이버안보센터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연구소처럼 보였지만 주변의 삼중경계와 위장된 감시, 카메라들이 이곳의 진짜 정체를 말해주고 있었죠. 여기가 한국사이버전의 심장부야. 마크가 설명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곳이지. 지하 3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3번의 보안 검색을 통과했습니다. 홍채 인식, 지문 스캔, 심지어 걸음걸이 분석까지. 한국이 보안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마지막 철문이 열리자 거대한 상황실이 나타났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모니터들, 수십 명의 분석관들이 조용히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어요. 그 중앙에 윤아린 책임관이 서 있었습니다. 카터 씨, 환영합니다. 그녀가 악수를 청했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였지만 눈빛은 노련한 전사의 그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준비했는지 보여드리죠. 대형 스크린에 중국 동부전구의 네트워크 구조도가 떠올랐습니다. 붉은 선과 파란 선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어요. 각 노드마다 숫자와 코드가 표시되어 있었죠. 이게 중국 미사일 지휘통제 시스템입니다. 윤아린이 레이저 포인터를 움직였어요. 겉보기엔 완벽해 보이죠? 하지만 그녀가 버튼을 누르자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여기, 그리고 여기. 총 12곳의 취약점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언제부터 이걸 분석하신 겁니까? 3년 전부터요. 그녀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그때 문이 열리고 해군 제복을 입은 장교가 들어왔습니다. 정우진 작전 참모였어요. 건장한 체구에 날카로운 인상이었죠. 잠수함 부대 준비 상황을 브리핑하겠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새로운 지도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황해와 동중국해의 해저 지형도였어요. 붉은 점들이 여러 곳에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해저 통신 케이블입니다. 정우진이 설명했어요. 중국과 일본을 연결하는 주요 군사 통신망이죠. 우리 잠수함 부대는 이미 이 케이블들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그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까? 정우진이 미소를 지었어요. 자부심이 묻어나는 미소였죠. 우리 잠수함은 2주 이상 해저에 머물 수 있습니다. 소음은 거의 제로 수준이고요. 중국 소나로는 절대 탐지 못합니다. 믿기 어려웠습니다. 한국 해군이 이 정도 능력을 갖추고 있다니. 미국 정보 당국도 이건 몰랐을 거예요. 윤아린이 다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잠수함이 케이블에 접근하면 우리가 원격으로 시스템에 침투합니다. 물리적 접촉과 사이버 공격을 결합한 방식이죠. 상대방은 어디서 공격당하는지도 모를 겁니다. 화면이 다시 바뀌었어요. 시뮬레이션이 시작됐습니다. 중국 미사일 기지에서 발사 명령이 내려지는 과정이 단계별로 표시됐죠. 그리고 한국의 개입 지점이 붉은색으로 강조됐습니다. 여기서 개입하면 0.3초 안에 시스템을 장악할 수 있습니다. 윤아린이 말했어요. 발사 코드를 무력화하고 백업 시스템까지 동시에 마비시킬 수 있죠.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제가 회의적으로 말했어요. 그때 윤아린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화면에 새로운 영상이 떴어요. 날짜는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이건 실제 테스트 영상입니다. 그녀가 설명했어요. 중국이 모르게 그들 시스템에 침투해서 무해한 데이터를 추출했어요. 보세요. 영상 속에서 중국 군사 네트워크의 실시간 데이터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훈련 일정, 부대 배치, 심지어 암호화된 통신 내용까지. 그들은 이미 중국 시스템 깊숙이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제가 물었어요. 마크가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한국은 지난 10년간 조용히 준비해왔어. 우리가 중동에서 전쟁하는 동안 그들은 미래 전쟁을 준비했던 거야. 정우진이 새로운 문서를 꺼냈습니다. 이건 무음 전쟁 프로토콜입니다. 우리 합참에서 승인한 작전 계획이죠. 문서를 훑어봤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정교했어요. 단계별 대응 시나리오, 예상 피해 최소화 방안, 사후 복구 계획까지 모든 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정우진이 강조했어요. 우리는 선제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공격하려는 순간 그 공격을 무력화하는 거죠. 방어적 공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윤아린이 덧붙였어요. 국제법상으로도 문제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시스템을 파괴하지 않아요. 잠시 멈추게 할 뿐이죠.
그때 박세현이 상황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빨간색 폴더가 들려 있었어요. 방금 청와대에서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11월 18일 중국이 실탄 훈련을 시작하면 즉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실내 분위기가 팽팽해졌어요. 이제 이론이 아니라 실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물었어요. 그들도 함께 움직일 텐데요. 박세현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일본은 건드리지 않을 겁니다. 중국만 정확히 타격하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순간 깨달았습니다. 천재적인 전략이었어요. 서로를 의심하게 되겠군요. 정답입니다. 박세현이 말했어요. 일본은 중국이 약속을 어겼다고 생각할 거고 중국은 일본이 정보를 누설했다고 의심할 겁니다. 동맹은 신뢰가 깨지면 무너지죠. 윤아린이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우리 팀 70명이 72시간 연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모든 변수를 계산하고 모든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죠.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젊은 분석관들의 얼굴에는 피로가 묻어났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어요. 나라를 지키는 보이지 않는 전사들이었죠.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만약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우진과 윤아린이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정우진이 대답했어요. 실패는 없습니다. 플랜 B, C, D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화면에 새로운 차트가 떴습니다. 다양한 백업 시나리오들이었어요. 사이버 공격이 실패하면 물리적 차단, 그것도 실패하면 전자기 펄스, 최후의 수단으로는 국제 여론전까지. 우리는 작은 나라입니다. 박세현이 말했어요. 하지만 작기 때문에 더 똑똑해야 하고 더 빨라야 합니다. 큰 나라들이 힘으로 밀어붙일 때 우리는 정확성과 타이밍으로 승부합니다. 그때 윤아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짧은 통화 후 그녀가 말했어요. 중국이 황해 실탄 훈련 날짜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11월 18일 오전 10시. 상황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그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거죠. 이제 23일 남았군요. 정우진이 중얼거렸어요. 마크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알렉스, 이제 봤지? 한국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워싱턴에 정확히 보고해. 이번엔 한국이 주도할 거라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어요.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계획도 실전에서는 변수가 생기기 마련이니까요. 상황실을 나오면서 박세현이 말했습니다. 알렉스, 당신이 일본에서 본 그 오만한 표정들 기억나요? 곧 그 표정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게 될 겁니다. 밖으로 나오니 해가 지고 있었어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붉게 물들어 있었죠. 평화로워 보이는 풍경이었지만 그 아래에서는 보이지 않는 전쟁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차를 타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마크가 말했어요. 한 가지 더 보여줄 게 있어. 차가 향한 곳은 진해 해군 기지였습니다. 도착하니 이미 밤이었어요. 부두에는 잠수함 한 척이 정박해 있었습니다. 검은 선체가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죠. 저게 황해로 갈 잠수함입니다. 마크가 설명했어요. 내일 출항합니다. 잠수함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안에 탄 수병들은 앞으로 벌어질 일을 알고 있을까? 자신들이 역사를 바꿀 임무를 수행하게 될 거라는 걸 알까? 정우진이 나타났어요. 카터 씨,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를 무시하고 밟고 지나가려는 자들에게 그럴 수 없다는 걸 보여주려는 것뿐입니다. 저는 그의 눈을 바라봤어요. 거기엔 결연함이 있었지만 동시에 슬픔도 있었습니다. 전쟁을 준비하면서도 평화를 바라는 군인의 모순된 마음이었죠. 서울로 돌아온 것은 자정이 넘어서였습니다. 호텔방에 들어가 노트북을 열었어요. 워싱턴에 보낼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첫 문장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준비되어 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하지만 쓰다가 멈췄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오늘 본 것들을, 느낀 것들을. 작은 나라가 가진 강한 의지와 치밀한 준비를. 결국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만약 중국과 일본이 계획대로 움직인다면 그들은 한국이 준비한 것에 충격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새로운 파트너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보고서를 전송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 평화로운 밤이 곧 다가올 폭풍전의 고요라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한국은 알고 있었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1월 18일 오전 9시 55분 중국 황해 함대 지휘부는 마지막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5분 뒤면 대규모 실탄 훈련이 시작될 예정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의 발밑 1000m 아래 어둠 속에서 한국 잠수함이 조용히 숨 쉬고 있다는 걸요. 저는 서울 CIA 지부 상황실에서 실시간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미국 정찰 위성이 전송하는 황해 상공 화면이었죠. 중국 구축함 12척이 일렬로 늘어서 있었고 미사일 발사대가 하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시작됐습니다. 마크가 낮게 말했어요. 옆 화면에는 한국 사이버전센터 상황실이 보였습니다. 윤아린 책임관이 헤드셋을 쓴 채 조용히 명령을 내리고 있었죠. 그녀의 팀원 70명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마치 오케스트라 연주자들 같았어요. 해저 케이블 접촉 확인. 스피커에서 정우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데이터 전송 준비 완료. 윤아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침투 시작. 대형 모니터에 숫자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중국 군사 네트워크로 들어가는 데이터 스트림이었죠. 평범한 정기 점검 신호로 위장한 악성 코드였습니다. 첫 번째 방화벽 통과. 한 분석관이 보고했어요. 두 번째 접근 중. 통과. 세 번째. 통과. 너무 쉽게 뚫리는 것 같아 불안했습니다. 함정이 아닐까? 하지만 윤아리는 침착했어요. 그녀는 이미 이 순간을 수백 번 시뮬레이션 했으니까요. 오전 9시 58분. 발사 2분 전. 중국 함대. 최종 발사 시퀀스 진입. 미군 정보관이 보고했습니다. 같은 순간 윤아린이 손을 들었어요. 타겟 서버 확인. 42개 전부 식별 완료. 화면이 갈라지면서 42개의 작은 창이 떴습니다. 각각이 중국 미사일 통제 서버였죠. 베이징의 중앙통제실부터 황해 함대 개별 함정까지 모든 발사 시스템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동시 침투 가능합니까? 제가 물었어요. 윤아린이 돌아봤습니다. 가능한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놓치면 백업 시스템이 작동하거든요. 오전 9시 59분. 발사 1분 전. 중국 함대 지휘관 리우주민의 음성이 도청 채널을 통해 들려왔습니다. 전 함정. 발사 준비 완료 보고하라. 1번 함 준비 완료. 2번 함 준비 완료. 차례로 응답이 이어졌어요. 윤아린이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실행. 순간 70명의 손가락이 동시에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42개 서버로 악성 코드가 동시 주입됐죠. 0.3초. 그게 전부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았어요. 중국 함대는 여전히 대형을 유지하고 있었고 통신도 정상적으로 들렸습니다. 오전 10시 정각. 발사 시간. 발사. 리우주민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미사일은 발사대에 그대로 있었고 함포는 침묵했습니다. 황해의 수면은 잔잔했죠. 발사. 발사하라고. 리우주민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사 코드가 인증되지 않습니다. 부하의 보고가 이어졌어요. 시스템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윤아린의 팀이 조용히 환호했습니다. 성공이었어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죠. 백업 시스템으로 전환하라. 리우주민이 소리쳤어요. 중국 함대가 비상 프로토콜을 가동했습니다. 백업 서버로 전환을 시도했죠. 하지만 백업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비명 같은 보고가 들렸어요. 세컨더리, 서드 백업 전부 먹통입니다. 윤아린이 작게 미소 지었어요. 우리는 백업의 백업까지 다 잡았으니까요. 화면에 붉은 경고창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측이 시스템 재부팅을 시도하는 거였죠. 하지만 재부팅을 하려면 최소 15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재부팅을 해도 소용없었어요. 악성 코드는 이미 시스템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었으니까요. 긴급 상황 보고. 베이징 군사위원회의 혼란스러운 통신이 도청됐습니다. 황해 함대 전체 발사 시스템 마비. 원인 불명. 중국 군사위 기술 책임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해킹입니다. 고도로 정교한 사이버 공격을 당했습니다. 누가? 미국인가? 아직 확인 중이지만 패턴을 보면 한국 가능성이 큽니다. 순간 통신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들도 충격을 받은 거였죠. 한국이 이 정도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상상도 못했을 테니까요. 그때 정우진의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잠수함 철수 시작. 흔적 없이 빠져나갑니다. 잠수함은 임무를 완수하고 조용히 사라졌어요. 해저 케이블과의 연결을 끊고 깊은 곳으로 자망했죠. 중국은 그들이 어디서 공격당했는지도 모를 거였습니다. 10시 10분. 중국 함대는 여전히 혼란 속에 있었어요. 수동으로라도 발사하라. 리우주민이 절박하게 외쳤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전자 시스템 없이는 조준도 발사도 못합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숨을 죽였어요. 단 한 발의 총알도 미사일도 발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자랑스러운 함대가 완전히 무력화됐죠. 이게 바로 21세기 전쟁의 모습이었습니다. 마크가 감탄했어요. 믿을 수 없어. 정말로 해냈어. 박세현이 상황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안도감이 묻어났어요. 일본 측 반응이 들어왔습니다. 완전히 당황했어요. 중국이 왜 실탄 훈련을 못하는지 이해를 못하고 있죠. 일본 함정은요? 제가 물었어요. 예정대로 접근했다가 황급히 후퇴했습니다. 박세현이 웃었어요. 상대가 총을 안 쏘는데 어떻게 충돌을 연출하겠어요? 윤아린이 새로운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중국 내부 통신을 보세요. 화면에 중국 군부의 긴급 메시지들이 올라왔어요. 일본이 우리를 속였다. 정보가 누설됐을 가능성 조사하라. 일본과의 협력 재검토 필요. 박세현이 말했어요. 시작됐군요.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10시 30분. 중국은 공식적으로 기술적 문제로 인한 훈련 연기를 발표했습니다. 체면을 구기지 않으려는 시도였지만 이미 국제사회는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났다는 걸 눈치챘죠. 일본 방위성도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도청된 내용에 따르면 나카무라와 야스다가 격렬하게 논쟁하고 있었어요. 중국이 우리를 배신한 거 아닌가? 나카무라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니면 누군가 우리 계획을 알고 방해한 거겠지. 야스다가 대답했어요. 누가? 설마 한국이? 그럴 리 없어. 그들에게 그런 능력이 있을 리.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의심의 씨앗이 뿌려진 거였죠. 윤아린이 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페이지 2로 넘어갑니다. 흔적 제거 시작. 키보드 소리가 다시 요란해졌어요. 침투했던 경로를 역으로 추적당하지 않도록 모든 흔적을 지우는 작업이었죠. 마치 범죄 현장을 완벽하게 청소하는 것처럼. 10시 45분. 중국 기술팀이 시스템 일부를 복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훈련은 취소됐고 국제적 망신을 당했으며 일본과의 신뢰는 깨졌습니다. 보고서 작성을 시작하죠. 윤아린이 말했어요. 작전명 사일런트 스톰 완료. 저는 일어서서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정말 놀라운 작전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걸 계획하셨죠? 윤아린이 잠시 생각하다 말했어요. 알렉스 씨, 전쟁의 역사를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건 힘이 아니라 정확성이었습니다. 우리는 현대의 물맷돌을 만든 거예요. 정우진이 화상으로 연결됐습니다. 잠수함 내부가 보였어요. 무사히 작전 구역을 이탈했습니다. 피해 제로, 노출 제로. 박세현이 샴페인을 가져왔어요. 축하는 나중에 하죠.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요.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었어요. 중국과 일본은 이제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대만 분할 계획은 첫 단추부터 어긋났습니다. 11시. 미국 NSC에서 긴급 연락이 왔어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상관의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한국이 해냈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총 한 발 쏘지 않고 중국 함대를 무력화시켰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상관이 말했어요. 상세 보고서를 즉시 올려. 대통령께서 직접 보고 싶어 하신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이 계속되고 있었죠. 거리의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 자신들의 나라가 역사를 바꾸는 작전을 성공시켰다는 걸 모를 거예요. 이제 어떻게 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박세현이 대답했어요. 중국은 시스템을 재구축하는데 최소 2주가 걸릴 겁니다. 일본은 중국을 믿을 수 없게 됐고요. 그들의 연합은 깨졌어요. 그리고 대만은 이미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 박세현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그들도 오늘 일을 봤으니까요. 누가 진짜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요. 정말로 몇 시간 뒤 대만 국가안전국의 천웨이로부터 비공식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파트너를 선택하고 싶습니다. 12시. 점심시간이 됐지만 아무도 식사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이 순간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윤아린의 팀은 여전히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중국의 대응을 감시하고 추가 공격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었죠. 그들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제가 윤아린에게 물었어요. 왜 완전히 파괴하지 않고 일시적 마비만 시켰습니까? 그녀가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우리의 목적은 파괴가 아니라 억지입니다.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우리가 원한다면 언제든 할 수 있다는 걸.
하지만 우리는 평화를 선택한다는 걸요. 그 말에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힘을 가지고도 절제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강함이었죠. 오후 1시. 일본 방위성에서 비공식 채널을 통해 메시지가 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박세현이 답장을 보냈어요. 우리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상황이네요.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저는 보고서 작성을 시작했어요. 첫 문장을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전쟁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그리고 계속 썼어요. 어떻게 작은 나라가 거대한 함대를 멈췄는지, 어떻게 코드 몇 줄이 미사일보다 강력했는지, 어떻게 한국이 동아시아의 새로운 플레이어로 부상했는지. 마지막 문장은 이랬습니다. 총성 없는 전쟁에서 한국이 첫 승리를 거뒀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제시도. 오후 2시. 베이징 중앙군사위원회 지하 상황실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아니, 어떤 의미에서는 실제 전쟁터보다 더 혼란스러웠죠. 총성은 없었지만 그들의 자존심과 계획은 산산조각 나 있었으니까요. 저는 CIA 동아시아 본부에서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정보를 종합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일본, 대만, 그리고 미국. 4개의 화면이 동시에 켜져 있었고 각국의 반응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믿을 수가 없다. 중국 군사위 회의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청 음성이 선명했어요. 우리 함대가 고작 해킹 따위에 무력화됐다는 말인가. 중국 군사위 기술 책임자의 떨리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해킹이 아닙니다. 최소 3년 이상 준비한 정교한 공격입니다. 우리 시스템 구조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어요. 누가 했는지는 확실한가? 기술 책임자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공격 패턴과 코드 구조를 분석한 결과 70% 이상 확률로 한국입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들도 믿기 어려웠겠죠. 자신들이 무시하던 작은 나라에게 이런 치명적인 일격을 당했다는 사실을요. 한국이라고? 누군가 비웃듯 말했어요. 그럴 리 없어. 분명 미국이 뒤에 있을 거야. 아닙니다. 기술 책임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미국 스타일이 아니에요. 미국은 더 직접적이고 파괴적입니다. 이건 정확하고 절제되어 있어요. 시스템을 파괴하지 않고 마비만 시켰습니다. 전형적인 한국 스타일이죠. 그때 다른 목소리가 끼어들었어요. 일본은 뭐라고 하나? 그들도 함께 계획했잖아. 일본 자위대는 예정대로 움직였습니다. 정보장교가 보고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실탄을 쏘지 않자 당황해서 후퇴했죠. 지금 일본 방위성은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베이징의 한 고위 장성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일본이 우리를 팔아먹은 거 아닌가? 정보가 샜을 가능성은 조사 중입니다만. 정보장교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일본도 상당히 당황한 것 같습니다. 진짜로 모르는 것 같아요. 같은 시각, 도쿄 방위성도 난리가 났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나카무라의 고함이 건물을 울렸어요. 중국이 왜 실탄 훈련을 안 한 거야? 야스다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2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를 배신했거나 아니면 제3자가 개입했거나. 제3자? 설마 한국이? 그럴 리 없어. 야스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한국에 그런 능력이 있었다면 우리가 몰랐을 리 없잖아.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일본 정보기관 책임자가 태블릿을 들고 들어왔어요. 방금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가 급하게 말했어요. 중국 시스템 마비 패턴이 작년 우리가 경험했던 소규모 해킹과 유사합니다. 뭐라고? 나카무라가 놀라서 물었어요. 작년에 우리 방위성 훈련 서버가 잠깐 마비된 적이 있었죠. 그때는 시스템 오류로 결론 냈는데 지금 보니 같은 수법입니다. 야스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럼 그때도 한국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책임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도 이미 테스트당했던 거죠. 그 순간 일본 방위성 전체가 경계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모든 시스템을 점검하기 시작했고 사이버 보안을 최고 수준으로 올렸어요. 레드 경보가 발령됐죠.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대만의 천웨이였어요. 카터 씨, 지금 통화 가능한가요?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뭔가 결심한 듯 했습니다. 물론이죠. 무슨 일입니까? 방금 우리 국가안전국 회의가 끝났습니다. 천웨이가 말했어요. 오늘 일을 보고 결론을 내렸어요. 일본과 중국 둘 다 믿을 수 없다고. 그래서요? 한국과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지금 서울과 워싱턴으로 비공식 문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만 마이너스 한국 안보협력 초안이에요. 저는 놀랐습니다. 이렇게 빨리 결정을 내릴 줄은 몰랐거든요. 왜 한국입니까? 천웨이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어요. 오늘 한국이 보여준 것을 봤잖아요. 힘을 가지고도 절제할 줄 아는 나라. 그게 우리가 필요한 파트너입니다. 중국처럼 압도하려 들지도 않고 일본처럼 이용하려 들지도 않는.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한국은 우리와 비슷해요.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운명이죠. 그들은 우리를 이해할 겁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마크가 다가왔어요. 방금 워싱턴에서 연락이 왔어. NSC 긴급회의가 소집됐대. 화면에 백악관 상황실이 나타났습니다.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브리핑을 하고 있었어요. 오늘 황해에서 일어난 일은 게임 체인저입니다. 그가 말했어요. 한국이 단독으로 중국 함대를 무력화시켰어요. 우리 도움 없이 말입니다. 국방부 장관이 끼어들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 평가로는 한국 사이버 능력이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우리가 과소평가했던 겁니다. CIA 국장이 인정했어요. 한국은 지난 10년간 조용히 그러나 체계적으로 사이버전 능력을 키워왔어요. 오늘이 그 결과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제안했어요. 더 이상 한국을 주니어 파트너로 볼 수 없어요. 그들은 이미 독자적인 전략 자산을 가진 나라입니다. 저는 메모를 하면서 생각했어요. 불과 몇 시간 만에 동아시아 전체의 인식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작은 나라가 아니라 함께 해야 할 강력한 파트너로 떠올랐죠. 오후 4시 중국 중앙군사위에서 충격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시스템 복구에 최소 14일이 필요합니다. 기술 책임자의 보고였어요. 최악의 경우 28일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뭐라고? 군사위 부주석이 벌떡 일어났어요. 한 달 가까이 우리 미사일 시스템을 못 쓴다고? 그것뿐이 아닙니다. 기술 책임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현재 7개 전구 중 3개 전구가 비상경계 태세로 전환했습니다. 자기들도 당할까봐 두려워하고 있어요. 실제로 중국 내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남부전구, 동부전구, 북부전구가 각자 독자적으로 보안 점검을 시작했고 서로 정보 공유를 꺼리기 시작했죠. 중앙 통제력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였어요. 나카무라와 야스다 사이에 책임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당신이 중국을 너무 믿었어. 나카무라가 소리쳤어요. 당신이야말로 한국을 너무 얕봤잖아. 야스다가 받아쳤습니다. 그들의 완벽해 보였던 계획은 시작도 하기 전에 무너졌어요. 서로를 탓하느라 바빴고 다음 단계를 논의할 여유조차 없었죠. 저녁 6시 서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세현이었어요. 알렉스, 한 가지 재미있는 정보가 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중국 내부에서 일본이 우리를 함정에 빠뜨렸다는 음모론이 퍼지고 있대요. 정말입니까? 네. 그리고 일본에서는 중국이 처음부터 우리를 이용했다는 소문이 돌고요. 완벽한 분열이죠. 박세현이 웃으며 덧붙였어요. 우리는 그들의 시스템만 마비시킨 게 아니에요. 신뢰도 함께 마비시킨 거죠. 그때 천웨이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이번엔 공식 문서였습니다. 대만 국가안전국의 직인이 찍힌 한국-대만 협력 초안이었죠. 문서를 읽어보니 놀라웠어요. 단순한 안보 협력이 아니었습니다. 경제, 기술, 문화 전반에 걸친 포괄적 파트너십이었죠. 특히 사이버 보안과 해양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대만이 선택을 한 거군요. 마크가 말했어요. 그것도 아주 확실한 선택을. 제가 덧붙였습니다. 밤 9시 각국의 언론이 오늘 사건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진실을 아는 언론은 없었어요. 중국은 기술적 오류라고 발표했고 일본은 훈련 일정 조정이라고 했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큰일이 일어났다고. CNN의 한 군사 전문가가 이렇게 분석했어요. 오늘 황해에서 일어난 일은 단순한 훈련 취소가 아닙니다. 동아시아 군사 균형의 근본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사건이죠. 그는 이어 말했습니다. 만약 이게 사이버 공격이라면 그리고 그 배후가 한국이라면 우리는 한국을 완전히 재평가해야 합니다. 10시 저는 워싱턴에 보낼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오늘 한국은 동아시아의 새로운 플레이어로 등장했다. 저는 썼어요. 그들은 물리적 충돌 없이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이 중국과 일본의 야합을 분쇄했다. 이는 단순한 군사작전의 성공이 아니다. 이것은 힘의 새로운 정의다.
보고서 말미에 이렇게 덧붙였어요. 일본 중심의 동아시아 구도는 오늘부로 끝났다. 이제 우리는 한국이라는 새로운 축을 중심으로 전략을 재편해야 한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한국 국무총리실에서 비공식 메시지가 왔습니다. 김민석 총리의 친서였어요. 오늘 우리가 보여준 것은 힘이 아니라 의지였습니다. 한국은 평화를 원하지만 우리를 무시하고 넘어서려는 시도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이 이 점을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밤은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이 고요한 도시가 오늘 동아시아 전체를 흔들었죠. 총알 한 발 쏘지 않고 미사일 한 발 발사하지 않고도 말입니다. 마크가 다가와 말했어요. 알렉스, 우리가 목격한 건 역사적 순간이야. 전쟁의 패러다임이 바뀐 거지.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오늘 이후 동아시아는 달라질 거였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작지만 강한 나라, 한국이 서 있었습니다. 11월 19일 오전 8시, 베이징 중앙군사위원회 본부는 폭풍의 눈처럼 고요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내부에서는 격렬한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었죠. 저는 CIA 베이징 지부에서 보내온 긴급 정보를 읽고 있었습니다. 중국 군부 내 극비회의 녹취록이었어요. 일본이 제공한 정보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중국 군사위 정보국장이 테이블을 내리치며 소리쳤어요. 한국의 사이버 능력을 중간 수준이라고 평가한 게 누구입니까? 리우즈민 동부전구 정보국장이 방어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일본 방위성 정보였습니다. 나카무라가 직접 보증했죠. 보증? 군사위 부주석이 비웃었어요. 그 보증 때문에 우리가 국제적 망신을 당했어. 전 세계가 우리를 비웃고 있다고. 기술 책임자가 태블릿을 들고 보고했습니다.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은 최소 3년 전부터 우리 시스템을 연구했어요. 그런데 일본은 작년까지도 한국 위협 제로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들이 일부러 우리를 속인 건 아닐까? 누군가 의심스럽게 물었어요. 리우주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는.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긴 합니다. 뭐가 이상한가? 일본 시스템은 전혀 공격받지 않았습니다. 리우주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오직 우리만 당했죠. 왜 한국이 일본은 놔두고 우리만 공격했을까요? 그 질문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의심의 씨앗이 뿌려진 거였죠. 같은 시각, 도쿄 방위성 지하 회의실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도쿄 정보원이 보낸 실시간 보고를 받고 있었어요. 중국이 우리를 속였어. 나카무라가 격분했습니다. 처음부터 자기들만 빠질 구멍을 만들어 놓은 거야. 야스다가 차갑게 반박했어요. 증거가 있습니까? 그들도 실제로 시스템이 마비됐잖아요. 연기일 수도 있지. 일본 사이버 보안 책임자가 끼어들었어요. 중국이 일부러 시스템을 멈춰서 우리만 바보로 만든 거야. 한국과 짜고 우리를 함정에 빠뜨린 거라고. 말도 안 돼. 야스다가 고개를 저었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중국이 한국과 손잡을 이유야 있지. 나카무라가 끼어들었어요. 우리를 고립시키고 동아시아에서 미일 동맹을 약화시키려는 거야. 중국의 오래된 전략 아닌가?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단 한 번의 공격으로 두 나라 사이에 깊은 불신의 골을 만들었어요.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완벽한 심리전이었죠. 오전 10시 박세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재미있는 소식이 있어요, 알렉스. 그의 목소리에 미소가 묻어났어요. 중국과 일본이 각자 우리에게 비공식 접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중국은 일본과의 협력은 실수였다며 한국과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고 싶다고 하고, 일본은 중국의 진짜 의도를 파악하는데 협력해달라고 하네요. 저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완벽한 이간질이군요. 이간질이 아니에요. 박세현이 정정했습니다. 우리는 사실만 보여줬을 뿐입니다. 그들이 서로를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을요. 그때 마크가 급하게 들어왔어요. 방금 입수한 정보야. 중국 군사위 내부 문건인데 한국의 공격 방식을 분석한 거야. 문서를 읽어보니 흥미로웠습니다. 중국 기술진이 한국의 공격을 외과수술적 정밀 타격이라고 평가했어요. 주목할 점은 파괴가 아닌 무력화였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적혀 있었어요. 한국은 우리 시스템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이는 두 가지 메시지를 담고 있다. 첫째, 그들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것. 둘째, 협상의 여지를 남기는 것. 기술 책임자의 추가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이상한 것은 일본 관련 시스템은 전혀 건드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우리와 일본의 연결 포인트를 정확히 알면서도
오직 중국 측만 타격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저는 그 대목에서 멈췄습니다. 한국의 의도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양쪽을 동시에 공격하면 그들이 단합할 수 있지만 한쪽만 공격하면 자연스럽게 서로를 의심하게 되죠. 정오가 되자 상황은 더욱 흥미롭게 전개됐습니다. 일본 방위성에서 극비 조사팀을 구성했다는 정보가 들어왔어요. 그들의 임무는 중국이 의도적으로 실패했을 가능성을 조사하는 것이었죠. 미친 짓이야. 마크가 고개를 저었어요. 완전히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 하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그게 유일한 설명이었을 겁니다. 완벽했던 그들의 계획이 어떻게 한순간에 무너졌는지 이해할 수 없었을 테니까요. 오후 2시 중국 베이징에서 또 다른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엔 정치국 상무위원회였어요. 일본과의 협력을 재고해야 합니다. 한 상무위원이 말했어요. 그들의 정보력이 이 정도로 형편없다면 과연 믿을 만한 파트너인가요? 더 큰 문제는 그들이 우리를 의도적으로 오도했을 가능성입니다. 다른 위원이 덧붙였어요. 한국의 능력을 알면서도 숨겼다면? 리우주민이 보고했습니다. 일본 방위성과의 통신 기록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나카무라는 계속해서 한국은 위협이 아니다고 강조했어요. 너무 강조한 게 오히려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리우주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일본이 정말로 무능했거나 아니면 우리를 함정에 빠뜨렸거나. 그 순간 누군가 충격적인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일본 자위대가 사이버 방어 시스템을 전면 업그레이드한다고 합니다. 마치 우리가 보복할 것을 대비하는 것처럼요.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이건 명백한 불신의 신호였습니다. 저는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하면서 한국의 전략에 감탄했어요. 그들은 총알 한 발 쏘지 않고도 적을 분열시켰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서로 총구를 겨누게 만든 거죠. 오후 4시 윤아린과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훌륭한 작전이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어떻게 이런 전략을 생각하셨죠? 윤아린이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손자병법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상책은 적의 계략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그 다음은 적의 동맹을 깨는 것이다. 우리는 두 가지를 동시에 한 거죠. 하지만 왜 중국만 공격했습니까? 일본도 함께 공격할 수 있었을 텐데. 그녀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알렉스 씨, 두 마리 호랑이가 싸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마리를 동시에 때리면 그들은 우리를 공격할 겁니다. 하지만 한 마리만 때리고 저 녀석이 시킨 거야 라고 속삭이면 서로 싸우게 되는군요. 제가 이해했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효과가 있었죠. 그때 마크가 새로운 정보를 가져왔어요. 중국 군사위가 시스템 복구 일정을 발표했어. 최소 14일, 최대 28일이래. 꽤 오래 걸리네요. 제가 말했어요. 윤아린이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심은 코드를 완전히 제거하려면 시스템을 처음부터 다시 구축해야 해요. 단순히 백신 프로그램을 돌리는 걸로는 안 됩니다. 저녁 6시 놀라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중국과 일본 사이의 비밀통신 채널이 단절됐다는 거였어요. 양측 모두 상대방이 먼저 끊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마크가 보고했어요. 완전한 불신이야. 박세현이 전화로 말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갈 시간이에요. 두 번째 단계요? 네. 이제 그들은 서로를 믿지 못합니다. 이럴 때 제3자의 중재가 필요하죠. 그리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이군요. 제가 깨달았어요. 맞습니다. 곧 양측에서 한국에 접근할 겁니다.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정말로 그의 예상대로였습니다. 밤 9시 중국 외교부에서 한국 대사관에 비공식 메시지를 보냈어요. 동북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거의 동시에 일본 외무성도 움직였습니다. 한일 안보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자는 제안이었어요. 둘 다 한국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거군요. 마크가 분석했어요. 하지만 한국의 대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양측 모두에게 일주일 후 서울에서 만나자고 답했어요.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말이죠. 설마. 제가 놀라서 말했어요. 3자 회담을 하려는 건가요? 박세현이 전화로 확인해줬습니다. 더 정확히는 4자 회담이 될 겁니다. 대만도 초청했으니까요. 이건 정말 대담한 수였습니다. 서로 으르렁거리는 호랑이들을 한 우리에 모으겠다는 거였으니까요. 자정 무렵, 저는 워싱턴에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의 전략이 명확해졌다. 저는 썼어요. 그들은 단순히 공격을 막은 게 아니다. 공격자들을 분열시키고 이제는 중재자로 나서려 한다. 이것은 방어를 넘어선 전략적 공세다.
보고서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물리적 힘이 아닌 심리적 조작과 전략적 타이밍으로 판을 뒤집었다. 그들은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새로운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창밖을 보니 서울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도시 풍경이었지만 이 도시는 지금 동아시아의 체스판을 다시 그리고 있었습니다. 마크가 커피를 건네며 말했어요. 한국이 보여준 건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야. 전략적 사고의 우위야.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한국은 힘으로 맞서는 대신 적을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무너뜨린 판 위에 새로운 질서를 세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 서울 회담이 관건이겠군요. 제가 말했어요. 그때 진짜 게임이 시작되는 거지. 마크가 동의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으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준비한 다음 수는 무엇일까? 그들은 또 어떤 놀라움을 준비하고 있을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제 아무도 한국을 무시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11월 20일 오전 9시 서울 외교부 청사 앞은 기자들로 북적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늘 회담의 진짜 의미를 몰랐죠. 공식 발표는 동아시아 안보 정세 논의를 위한 실무회담이었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질서를 확정짓는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청사 내부 특별회의실에 있었어요. 미국 대표 자격으로 참관이 허락됐죠. 원목 테이블을 중심으로 네 나라 대표단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긴장감이 공기를 무겁게 눌렀어요. 김민석 한국 국무총리가 입장했습니다. 65살의 노련한 정치인이었지만 오늘따라 더욱 카리스마가 느껴졌어요. 그가 자리에 앉자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먼저 한 가지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김 총리가 차분하게 시작했어요. 이 자리는 누군가를 심판하거나 비난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동아시아의 미래를 함께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중국 대표가 불편한 표정으로 움직였습니다. 외교부 부부장이었는데 베이징에서 특별 훈령을 받고 온 게 분명했어요. 일본에서는 야스다 차관이 직접 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죠. 대만의 천웨이는 침착했어요. 오히려 기대감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지난 사흘간 동아시아에 불필요한 긴장이 조성됐습니다. 김 총리가 계속했어요. 황해에서의 사건, 그리고 그에 따른 여러 오해들. 이제 그것을 정리할 때입니다. 중국 대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기술적 문제로 훈련을 연기했을 뿐입니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장 부부장. 김 총리가 정중하게 끊었어요. 우리 모두 진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을 낭비하지 맙시다. 순간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국이 카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거였죠. 김 총리가 문서를 꺼냈습니다. 여기 중국과 일본이 지난 석 달간 주고받은 통신 기록이 있습니다. 대만 분할 계획, 한국 영향력 차단 전략, 모두 기록되어 있죠. 야스다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장 부부장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김 총리가 목소리를 누그러뜨렸어요. 우리는 과거를 들추려는 게 아닙니다. 미래를 얘기하려는 겁니다. 그가 새로운 문서를 테이블 중앙에 놓았어요. 동아시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서울 원칙입니다. 문서를 펼쳐보니 간단 명료했습니다. 세 가지 핵심 조항이 있었어요. 첫째, 대만 해협에서의 일방적 무력 사용 금지. 둘째, 영내 국가 간 사이버 공격 금지 및 상호 감시 체제 구축. 셋째, 분쟁 발생 시 한국 주도의 중재 메커니즘 가동. 한국 주도라니. 장 부부장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왜 한국이 중재를 주도합니까? 김 총리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지난 사흘이 답입니다. 우리는 힘을 가지고도 절제할 줄 알았고 파괴 대신 억지를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자격이 아닐까요? 천웨이가 입을 열었어요. 대만은 이 원칙을 지지합니다. 특히 한국의 중재 역할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모두가 그를 바라봤습니다. 대만이 입장을 분명히 한 거였죠. 우리는 지난 사흘간 많은 것을 봤습니다. 천웨이가 계속했어요. 누가 진정으로 평화를 원하는지, 누가 실력을 갖추고 있는지. 대만의 선택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한국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의 발언에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대만이 공개적으로 한국을 지지한 것은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야스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일본도 원칙적으로 이 제안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조건은 없습니다. 김 총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든지 거부하시든지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때 회의실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워싱턴과 화상으로 연결된 거였어요.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미국 정부를 대표해 발언하겠습니다.
부차관보가 공식적인 어조로 말했어요. 한국은 동아시아 안정을 위한 핵심 축입니다. 미국은 서울 원칙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한국의 중재 역할을 공식 인정합니다. 이것은 강력한 메시지였어요. 미국이 한국의 새로운 위상을 공식 확인한 거였죠. 장 부부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베이징과 통화를 해야 합니다. 10분 휴회합시다. 김 총리가 제안했어요. 휴회 시간 동안 각국 대표들은 본국과 긴급 통화를 했습니다. 저는 복도에서 박세현을 만났어요. 잘 진행되고 있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박세현이 대답했어요. 진짜 중요한 건 서명 후입니다. 이 원칙이 실제로 작동하느냐가 관건이죠. 회의가 재개됐을 때 분위기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중국과 일본 대표의 표정이 누그러져 있었어요. 본국에서 수용 지시가 떨어진 게 분명했습니다. 중국은 서울 원칙을 수용합니다. 장 부부장이 공식 발표했어요. 단, 이것은 황해 사건과는 무관한 결정임을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체면 세우기였지만 김 총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입니다. 야스다도 이어서 말했습니다. 일본도 동의합니다.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건설적 제안이라고 봅니다. 김 총리가 문서를 앞으로 밀었어요. 그럼 서명하시죠. 하나씩 서명이 이어졌습니다. 펜이 종이 위를 지나가는 소리만 들렸어요. 역사적인 순간이었지만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 총리가 서명을 마쳤을 때 100%였습니다. 네 나라 모두가 서명한 거였죠. 감사합니다. 김 총리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오늘부터 동아시아에는 새로운 원칙이 적용됩니다. 힘이 아닌 상호 존중, 일방주의가 아닌 다자 협력. 그것이 우리가 추구할 방향입니다. 천회의가 추가 발언을 요청했어요. 한 가지 더 밝히고 싶습니다. 대만은 한국과 별도의 안보경제 협력 협정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것은 서울 원칙과는 별개의 양자 간 파트너십입니다. 이것은 폭탄 선언이었어요. 대만이 공개적으로 한국을 선택한 거였습니다. 장 부부장과 야스다가 동시에 천회의를 쳐다봤지만 이미 결정된 일이었죠.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김 총리가 간단한 기자회견을 했어요. 오늘 우리는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요한 합의를 이뤘습니다. 그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자세한 내용은 추후 발표하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대화와 협력이 대립과 갈등을 이긴다는 사실입니다. 기자들은 더 많은 걸 묻고 싶어 했지만 김 총리는 그것으로 끝냈어요. 저녁 비공식 만찬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어요.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서로를 의심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농담을 주고받고 있었죠. 인정해야겠군요. 장 부부장이 김 총리에게 말했어요. 한국이 우리보다 한 수 위였어요. 한 수가 아니라 10수는 됐죠. 야스다가 쓴웃음을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김 총리가 잔을 들었어요. 과거는 과거입니다. 미래를 위해 건배합시다. 모두가 잔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플래시가 터졌어요. 공식 사진이었죠. 나중에 이 사진은 동아시아 새 질서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전 세계 언론에 실렸습니다. 밤 10시 저는 호텔로 돌아와 워싱턴에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오늘 서울에서 역사가 만들어졌다. 저는 썼어요. 한국은 무력이 아닌 외교로, 파괴가 아닌 중재로 동아시아의 중심이 됐다. 그들이 제시한 서울 원칙은 앞으로 이 지역 질서의 기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어요. 특히 인상적인 것은 김민석 총리의 리더십이었다. 그는 위협하지 않고 설득했고 굴복시키지 않고 포용했다. 이것이 진정한 강대국의 모습이 아닐까? 마크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축하해. 한국이 해냈어. 우리도 배울 게 많아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힘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걸 한국이 보여줬으니까. 창밖을 보니 서울의 야경이 빛나고 있었어요. 불과 나흘 전만 해도 이 도시는 거대한 음모의 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동아시아 평화의 중심이 됐죠. 천웨이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오늘 한국이 보여준 리더십에 감동했습니다. 대만은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동의합니다. 한국은 새로운 유형의 리더십을 보여줬어요. 다음 날 아침 국제 언론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CNN은 한국, 동아시아의 새로운 균형자로 부상이라는 헤드라인을 뽑았고 BBC는 서울 원칙, 21세기 아시아 질서의 초석이라고 보도했어요. 중국 관영 언론조차 건설적 대화의 성과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일본 언론도 새로운 협력의 시대라고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의미 있는 반응은 펜타곤에서 왔어요.
국방장관이 직접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오늘 군사력이 아닌 외교력으로, 위협이 아닌 신뢰로 지역 안정을 달성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21세기 안보의 모델이다. 저는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의 승리는 완벽했다. 그들은 적을 물리쳤을 뿐 아니라 적을 파트너로 만들었다. 이것이 진정한 전략적 승리다. 그리고 이제 동아시아는 한국이라는 새로운 중심을 축으로 돌기 시작했다. 11월 21일 새벽 5시. 저는 서울의 호텔방에서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가 서서히 깨어나는 모습이 보였어요. 지난 나흘간의 사건을 정리한 최종 보고서를 완성해야 했습니다.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했어요. 이번 위기는 총성이 아니라 코드와 케이블, 그리고 한 나라의 절제된 선택으로 해결됐다. 쓰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어떻게 이 모든 일을 설명해야 할까요? 작은 나라가 거대한 음모를 분쇄하고 적을 분열시키고 결국 새로운 질서의 중심이 된 과정을요. 박세현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잠 안 오시나 봐요. 커피라도 한잔 할까요? 30분 후 호텔 로비 카페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새벽이었지만 그는 말끔했어요. 아마 그도 잠을 못 잤을 겁니다. 끝났네요. 제가 말했어요. 정말로 끝났어요. 박세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제 시작이죠. 서울 원칙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지켜봐야 하니까요. 그래도 한국이 이겼잖아요. 완벽하게. 그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어요. 알렉스, 우리는 이기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평화를 지키려 했을 뿐이죠. 그 말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맞아요. 한국은 승리가 아닌 평화를 선택했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가장 큰 승리가 됐죠.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처음부터 이 모든 걸 계획했던 건가요? 박세현이 미소 지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반반이었어요. 큰 그림은 있었지만 세부 사항은 상황에 따라 조정했죠. 중요한 건 준비였어요. 우리는 항상 준비되어 있었으니까. 마크가 로비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태블릿이 들려 있었어요. 방금 펜타곤에서 연락이 왔어. 그가 말했어요. 대통령이 직접 한국 대통령과 통화하고 싶다고 해. 새로운 안보 파트너십을 논의하려는 것 같아. 박세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상했던 일이네요. 이제 미국도 한국을 다르게 봐야 한다는 걸 알았으니까. 우리는 잠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의 고요 속에서 각자의 생각에 잠겼죠. 있잖아요. 제가 말했어요. 이번 일로 가장 놀란 건 한국이 보여준 절제력이에요. 중국 시스템을 완전히 파괴할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죠. 그게 우리의 방식이에요. 박세현이 대답했어요. 손자병법의 적을 온전히 보존하여 취하는 것이 최상이라는 말이 있죠. 파괴는 쉬워요. 하지만 적을 파괴하지 않고 굴복시키는 것. 그게 진짜 실력입니다. 오전 8시가 되자 서울은 평소처럼 분주해졌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학교 가는 아이들, 일상적인 아침 풍경이었어요. 그들은 아마 모를 겁니다. 자신들의 나라가 방금 역사를 바꿨다는 사실을요. 저는 호텔방으로 돌아와 보고서를 계속 썼습니다. 한국이 미사일 한 발 쏘지 않고 중국의 실탄 훈련을 멈췄다. 일본과 중국의 연합을 스스로 갈라지게 만들었다. 그 결과로 외교 테이블에서 자신이 원하는 원칙을 관철시켰다. 이것은 21세기형 전쟁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그리고 분석을 이어갔어요. 한국의 성공 요인은 3가지다. 첫째,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준비. 그들은 3년 이상 적의 시스템을 연구했다. 둘째, 정확한 타이밍과 타겟팅. 중국만 공격해 양국을 분열시켰다. 셋째, 절제와 중재. 파괴 대신 무력화를 선택하고 승리 후엔 중재자가 됐다. 마지막 단락을 쓰면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남산타워가 보였어요. 평화의 상징처럼 서 있었죠. 이제 동아시아는 과거의 힘의 기억이 아니라 한국이 보여준 새로운 방식을 기준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작은 나라도 충분히 강할 수 있고 조용한 나라도 충분히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한국이 세계에 보여준 교훈이다. 보고서를 전송하고 나서 저는 짐을 쌌습니다. 도쿄로 돌아가야 했어요. 하지만 이제 도쿄도 베이징도 워싱턴도 서울을 다른 눈으로 볼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에 마크가 말했어요. 알렉스, 이번 일로 내가 뭘 배웠어?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힘의 정의가 바뀌었다는 것. 이제는 파괴하는 능력이 아니라 파괴하지 않고도 목적을 달성하는 능력이 진짜 힘이라는 것. 그래. 마크가 동의했어요. 한국이 그걸 증명했지.
비행기에 오르기 전 박세현이 작별 인사를 하러 왔어요. 다음엔 더 평화로운 상황에서 만나길 바라요. 그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러길 바라죠. 제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한국이 있는 한 이 지역은 평화로울 거예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서울을 내려다봤습니다. 거대한 도시가 햇빛 아래 빛나고 있었어요. 조용하지만 가장 강한 나라. 그것이 제가 본 한국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최고, 대한민국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힘내라.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을 더하다였습니다.